네, 화면 정리했습니다.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거든요. 진주지원 2019 타경의 34,823억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매 정보들 보시면 있어가지고 뭐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일단 낙찰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낙찰 받아가지고 돈 버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낙찰 받았는데 경매 취하가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낙찰 받는다고 해서 내가 말 그대로 아싸 할 그런 여지는 없거든요. 낙찰 되었다 손치더라도 낙찰자가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 그 뒤에 법원에서 대금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줘요. 옛날은 대금 지급 기일이었는데 딱 날짜를 정해주는데 이제는요 며칠부터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래? 그럼 낙찰자가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요 이 경매 사건에 있었던 어떤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시니까 여기 기일 현황단 보시면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2억 1차 감정가 2억 800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25.59평이니까 뭐 30, 한 2, 3평형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2억 800만 원인데, 계속 유찰돼가지고 뭐 9차, 10차, 11차, 12차네, 건번이. 내일이네, 내일. 2021년 12월 2일이면 내일이다, 그죠? 내일에가 1786만 7천원까지 금액이 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2021년도, 여건 매매가가 조사를 해보니까 2억 한 3천 정도? 2억 한 3천 정도. 본건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매매 금액이. 근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이 현상이 나타났는가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항상 보시게 되면 가격 시점이 2019년 11월 19일이죠. 근데 내가 입찰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21년 12월 달이죠. 그럼 결국 뭐다? 이 차이가 2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2억 800이라는 이 금액은 뭐다? 이 동네 2년 전에 2019년도에 2억 800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2021년이다. 그죠? 2021년 12월 달인데 12월 달에 낙찰을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한다고 하면요. 내년 2022년, 그죠? 2022년 한 3월 달 내지 한 4월 달쯤 가서 아주 좋네요. 이게 경매 물건 낙찰 받더라도 이 건 같은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듯 합니다. 한데 봐가지고, 그 사람들 추운 날 나가라 하니까 이게 좀 하잖아요. 그죠? 따뜻한 봄날에 나가라 2022년도 3월 달에 4월 달쯤에 내가 입주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매 정보들을 딱 보신다고 하면 이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나 이거 보시면서 딱 이게 가격 시점이 언제나 이걸 또 반드시 우리는 조사 분석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면 밑에 보면 이 좋아요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 주십시오. 또 누르시면 저기 매매가가 2억 3천, 그렇네. 봐가지고, 장난 아니네, 그죠? 맞아. 호가는 3억이고. 네. 저, 봐가지고, 이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여기가, 제3자가, 이거 보니까, 제3자가 뜬금없이 경매 추진해서 690만원, 699만원, 700만원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인수예요, 인수. 2억이지만 인수입니다. 예. 이런 경우는, 이거 무익냐, 안 따지냐? 안 따져요. 왜 안 따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에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데 인수랑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죠. 배당 요구 없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안 했다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의 전세금 2억 2천만 원은 낙찰자가 끌어안는다는 것이지요.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그럼 이 사람의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전액은 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둘러치나 매치나 2억 2천만 원 전액 다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익료와 관계없다 이거죠. 그죠? 무익료와 관계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전원 노타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 2억 2천만 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뭐 2억 3천 플러스 알파라는데, 글쎄 뭐, 근본에 1억, 1,7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700인데 한 2천만 원, 썼다 하더라. 만약에 2천만 원 썼잖아요. 그죠? 2천만 원 썼으면은요, 채권자, 아까 699만 원인데 한 경비병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1,000만 원 남는 건 뭐다? 이게 채무자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을 받고, 만약에 2억 2천만 원을 인수한다면 2억 4천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2억 4천만 원.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매매가 2억 3천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다, 이게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 된다 할지라도 이건 뭐, 제값 주고, 그대로 사는 게 되지 않느냐. 단, 이런 경우 하나 장점은 있지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에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그럼 봐가지고 이게 2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잖아요. 그죠? 2021년 오늘 12월 1일입니다. 기준해가지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 어쩌고 뉴스가 나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즉, 인수하는 전세권이 2억 2천만 원 있다, 이거지. 이걸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다 그러면 이게 2억 2천만 원, 여기 내가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면 이것 안에 과표돼가지고, 이걸 기준해서 시동력세 세금 낸다, 이거죠. 또 나아가서 하나 더 뭐냐면요. 2억 2천만 원 내가 인수했잖아요. 낙찰자가. 그럼 결국은 이건 뭐, 전세를 나와가지고, 뭐, 2억 2천만 원을 전세금 주든지, 어쨌든 봐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2억 2천만 원 나간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재전세를 넣더라도 내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 주머니에서 돈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억 2천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억 2천만 원을 이 사람한테 주면서 뭘 받아야 된다더라, 이게. 영수증 받아요, 영수증. 영수증 받고, 또 뒤에다가 플러스 알파 뭡니까? 인감증명이지, 인감증명. 그죠? 인감증명 받고, 법인 같은 게 법인 인감증명이 있어요. 그죠? 인감증 받아가지고 일단,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이 부동산 팔아먹을 적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건 뭐 세무서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나 이거 이 물건 취득할 적에 2억 2천만 원 인수했거랑요. 그 정부가 영수증 있잖아요. 이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고 또 제가 뭐 이런 거나 막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물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갭투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글쎄요, 봐가지고, 여기 자양동입니다. 제가 뭐 자꾸 제가 좀 자양동 쪽에 주로 했으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뭐, 지하철 안 탄 지는 한 2년 더 됐어요. 봐가지고. 꼼짝달싹 안 합니다. 근데, 자양동 여기가 보니까 말이죠. 다세대주택 빌라 이거 하나, 한 1년 반, 2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4억 정도의, 이런 걸 일반적 청년층에서 알아야 돼요. 부동산 붙자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빌라 하면, 와, 얼만데 4억, 와, 내가 4억이 어딨어. 어느 세월에 내가 4억을 뭐, 와, 그죠? 따라서 저 나라에서 나오는 뭡니까, 뭐, 재난지원금이나, 그거나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답답한 노릇이라, 그죠? 근데, 빌라가 4억이에요. 지돈 온 돈 두고 써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금 얼마인데 3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내 현금 얼마 붙어 있어요? 5천만 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년 전에 4억인데 지금 보니까 6억 해버린다니까요? 그럼 내가 앉은 자리에서 얼마 번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어쨌든 세전 2억이라는 그 가치가 상승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돈 얼마 들어갔는데 5천만 원이야. 근데 봐가지고 요즘 또 임대차 3법에 얘가 뭐 임차인 뭐 계약갱신 청구권 있잖아요. 좋아, 계약갱신 하자 이거지. 보증금 해가지고 5% 올려버리자 이거죠. 그러면 내가 초기에 투자했던 금액에서 마이너스 계속 하니까 내 투자 금액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액이 차익 올라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또 경매 사건에 있어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갭 투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쨌든 이 정부 여당에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뭐 1가구 뭐 1주택 뭐 1가구 2주택 이상이잖아요. 그 완화는 뭐 말이 나오니까 그걸 천천히 본 상태에서 저는 또 취득세율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1%란 말이죠. 그죠? 2주택 같은 거 8%에다가 3주택은 12% 같은 거. 저 같은 거 만약에 한다면 12%, 12% 내야 됩니다. 봐가지고. 이게 너무 세잖아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취득세율을 조금 이게 완화시켜주고, 보유에 따른 보유세는 막 디립당 때려도, 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세마저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취득세, 들어가는, 진입 문제하고요. 양도세가 진출이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좀, 숨통을 틔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비록 제3자가 강제징용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어차피 전세권 2억 2천만 원 이 사람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세 금액은 전액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no touch,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 무익료와 관계 없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이번엔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부산 사건인데요. 부산 사건인데 조금, 자, 2024경이고요. 2024경에 1867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이거 보니까, 이것도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2024경에 186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위에 보면 제가 나의 관심 메모에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아마 제가 어디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관련된 대법원 사건 번호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 대법원 2013 가나다 2013다 278 31 이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은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다세대 주택인데 보니까 4층으로 돼 있네요. 4층 돼 있고 누가 여기 보시면은 1억 9,100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2차 매각기일날에 단독으로 해서 1억 6,300만 원에 입찰하셨다고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1,528만 원 어쨌든 입찰 보증금 몰수입니다. 그죠? 몰수고요. 잠깐만요. 채팅창 또 볼게요. 알까기 대왕님 이제 늦게 들어가셨네요. 그죠? 지각하지 말아요. 자꾸 지각하면 안 돼봐가지고. 네. 강소나무님 아까 들어오셨나요? 지금 자꾸 그런 게 헷갈립니다. 홍대희님, 류치영님, 어쨌든 뭐 좀 늦더라도 저는 본방 사수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또 쓸데없는 말씀 같습니다만은 경매 홍보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그래서 유튜브 상에서도 이게 이렇듯이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해서 계속 방송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채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 있는 그대로 다 말 그대로 까발려서 말씀드릴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아이고 오늘 바빠서 친구랑 소주 한잔 먹어야 되니까 에이 제껴 버려. 그러면 안 돼요. 술 먹는 날은 화목토. 월수금 뭐지 이게? 경매 공부하는 날 몇 시?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아마 지금 1시간씩이니까 한 1년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방송 중간중간에 보면 제가 그전에 했던 이야기 또 뭐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 정보지 보실 적에 이제 그냥 술술술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내 평생 나름대로 어떤 업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니, 근본에 이제 2021년 12월 22일 날 해가지고요. 7,823만 4천 원 해가지고 경매가 이제 진행이 이제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된다 이거죠. 밑으로 잠깐 내려가고, 또 이것이 마찬가지 1억 9,100만 원짜리가 왜 7,800만 원까지 떨어졌냐 이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게 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항상 뭐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잠깐만요. 네, 됐고요. 여기 임차인 손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잖아요. 배당을 없네요. 네,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대부분 사건 번호까지 언급해 드리면서,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은, 왜 강제경매 신청 왜 했냐 이거지. 내 전세금 1억 6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것이. 심심해서 경매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 전세금 1억 6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다. 아, 그러면 이런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으면은 이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 그럼 또 참고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어요. 왜 경매 신청했냐? 내 전세금 받으려고 한다. 그럼 다시 그 경우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자 배당 요구한 것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 적용을 하자 이거지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강제해가지고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런 경우 가압류 앞에 가압류 있다 손 치더라. 몰라. 이게 저기 예? 일반 채권이잖아. 일반 채권. 그죠? 일반 채권으로서 일반 채권이더라.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선에서 변제 받아갈 어떤 그런 권리가 우선 변제 권의 권리가 없다 이거죠. 여기 보니까 이 사건 신청 채권자 별도의 권리 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은 없으나 경매 신청 시 배당 요구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사건 번호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것인데 똑같은 거겠지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면은 대법원 나와있네요. 대법원 2013 맞네요. 여기 있잖아요. 적어놨습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이 대법원 2013-27831 맞죠? 그죠? 27831 요거 관련된 대전 경매 사건입니다. 이게 대전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이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대전지방법원 2011 타경에 13,739호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경매 신청했습니다. 강제경매. 근데 법원에서는 봐가지고 그 사람의 우선 변제권을, 단지 경매 신청하고 배당 요구는 안 했어.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단지 강제경매 신청권자로서의 지위, 이게 강제경매 신청만 당신 했잖아. 배당 요구 안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제경매 신청이랑, 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자거든요.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 해가지고, 요 앞에 보니 가압류권자였다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 안분 비례배당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서 이 임차인이 나름대로 배당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대법원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 왜 했냐. 자기 배당 받으려고 한 거랬냐. 그럼 배당 요구가 없다 손치더라도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 사람이 확정과 전입이 먼저 받아놨다. 그럼 이 사람한테 먼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라. 라는 것이 이제 2013다. 27,831호 경매 사건이더라.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제가 메모한 것도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요. 잠깐만요. 그럼 이 제가 조금 전에 대전지방법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 이것도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익력, 익리 없는 경매와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전세금 3억이에요. 3억 받으려고 강제경매 신청했거든요.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결과 보니까 자기가 누가 2억에 낙찰받아 2억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3억에서 2억을 배당받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낙찰자 인수하잖아요. 인수. 그럼 결과론적으로 2억은 법원에서 배당받고 1억은 낙찰자한테 인수받으니까, 그럼 2억 플러스 1억 하니까 플러스 얼마 3억이냐. 따라서 결과는 자기 전세금 3억원 전액을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경우도 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서 무익력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궁시렁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법원에 전혀 이제 나 몰라라,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살해가지고요. 이건 이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 사건과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어요. 2011 타경입니다. 2011 타경에 13,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탐방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일단 이것도 이제 누가, 9,100만원에 낙찰 받아갔잖아요. 낙찰됐어요. 이번 뒤에다 10원짜리 안 써버렸네. 그죠? 얼마나 낙찰 받고 싶었으면, 9,100만 10원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다. 9,110만원. 10만원, 9,100만 10원. 일단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분이 임차인이에요. 전세가 8천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이 없네요. 배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여기 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당이 없다는 것보다 이게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뭐다?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행사를 안 했다라고 아마 이게 1심 집행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 위에 앞에 가압류권자 하나, 둘, 셋, 네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낙찰 금액이 있으면요. 여기 곱하기 전부 다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과 안분 비례 해당을 해버렸어. 왜냐면 가압류도 채권이요. 전부 다 채권이거든요. 강제경매도요.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했을 따름이지 판결문 그거 별거 없어요. 판결문 가지고 있는 사람 뭐다? 그냥 일반 채권자예요. 단지 당신은 판결문 가지고 있구나. 그거 하나밖에 차이 없고 일반 채권자는 그러면 전부 다 일반 채권자니까 따라서 여기 보니까 분모에는 540, 2200, 5800, 8000만 이게 들어가고요. 또 이 사람도 8000만 들어가. 이게 전부 분모 들어가요. 분의 540, 분의 2260, 분의 뭐 5800, 임차인 같은 분의 이제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전세금 전액을 다 회수 못했단 말이죠. 그죠? 회수 못하니까 배당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봐서도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한 9천여만 원 선에서 낙찰된 것 같아요. 8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9,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9,1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예. 자, 9,1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좋다 이거죠. 9,100만 원인데 그 순서 배당금을 9천만 원 하자 이거죠. 했을 적에 전부 다 앞에 있는 가압류권자들, 이 사람들 청구 채권이고 플러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8천만 원, 분의 가, 하고 다음에 분의 8천만 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임차인의 자기 전세금 8천만 원 전액을 다 회수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 8천만 원인데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됐어.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누가? 이 날짜 낙찰받은 최모 씨라는 사람이 3천만 원 내놔라고. 왜냐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이거지. 나는 대항력이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낙찰자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분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일요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강제경매 신청했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배당기를 한번 가보고요. 임차인하고 어차피 그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 뭐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괜히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말고 배당기일날 또 가요. 가보니까 법원에서는 그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이 건 같은 경우 8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전액 다 배당표를 작성했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데 또 쓸데없이 말이지 그냥 앞에 있는 그 가압류권자들하고 안분 비례 배당을 하다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8천만 원 다 받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5천만 원밖에 못 받아갔다. 그때부터 낙찰자 머리 아프잖아요. 임차인이 낙찰자 3천만 원 내놔라는 거예요. 그때 또 이게 또 낙찰자 법리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떡한다? 임차인을 하여금 배당 이의 제기하죠. 배당 이의는 뭐다? 배당 기일 날이죠. 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가가지고 구두상으로 쭉 이야기하면 돼요. 이네 배당 이의가 있다. 배당 잘못됐단 말이죠. 왜 그러면 앞선 일건 같은 게 앞선 가압류권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권자 이 사람들은 이거 아니다. 이 사람들하고 내가 왜 얘네들하고 내가 맘먹냐? 왜 맘먹게 하냐 이거지. 나는 미리 이게 앞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제일 빠른 게 2009년 3월 23일 가압류잖아요. 그죠? 앞서 내가 2008년 9월 달에 내가 전입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비록 배당 요구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신청했던 건 배당 요구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나한테 1등으로 8천만 원 다 줘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일단 배당 기일 날요. 배당 이의가 있습니다. 하면요. 법원에서 더 이상 배당을 진행을 안 해요.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배당 기일 날부터 일주일 안에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세요. 일주일 안에입니다. 배당 기일로부터 7일 안에 7일 내 배당 이의 소송 제기하시고 그 다음에 소제기 정명원이요. 이게 법 민사과 가면요. 소제기 정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제기 정명원을 발급받아가지고 우리 담당 경매기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배당이 소송 제기해서 소제기 정명원을 일주일 안에 발급받아가지고 담당 경매기에 제출하면요. 그럼 그때는 법원에서는 더 이상 배당 진행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데, 근데 만약에
7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소재기 증명원을 제출 못한다는 것은 배당이 소송을 안 했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 그때는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배당표를 작성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구나. 그래서 그냥 배당해줘 버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했을 적에는 과연 그 사람이 얼마를 배당받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때려는 봐가지고 낙찰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정 금액 부담해야 되고, 야, 이것도 보니까 무익력 관련해가 말이죠. 오늘 12월 1일이죠. 모레 3일날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건 지금 제가 또 이게 사례가 몇 개 더 있는데, 요것도 일단 요거 하고요. 지금 제가, 뭡니까? 이와 관련해가지고,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일단, 전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사람 보증금액이 잘 들으십시오. 1억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영상물 밑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 보면 질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질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질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질문하시는 분들 그 내용이 더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천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첫째, 법원에서 배당표를 말이죠.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했더라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편의상 A로 할게요. 올바르게 작성했다면 A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었다더라? 예를 들어 8천만 원 정도 배당받는다 이거죠. 8천만 원 배당받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자의 인수금액 얼마다? 인수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 보증금액 1억인데 8천만 원 배당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만 인수하면 되지. 2천만 원만 인수, 그죠? 근데 법원에서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판결 검색하실 적에 검색창에다가 배당 이의 입력하셔가지고 한번 엔터를 팍 쳐보십시오. 그 배당 이의와 관련된 사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뭘 반증합니까? 1심 법원에서 배당표를 완전 엉터리 개판으로 작성한 거지 뭐. 맞잖아요, 그죠? 1심 법원에서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했더라면은 대법원 3심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판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봐가지고 이제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A가 8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A가 이번에 4천만 원만 실질적으로 배당받았다 이거죠. 그럼 낙찰자는 과연 얼마를 인수해야 될 것이냐? 4천만 원이니까 1억에서 4천만 원 뺐으니까 얼마다? 6천만 원. 6천만 원 인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대법원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2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느냐. 어떤 거는 2천만 원 인수합니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4천만 원의 차액인 6천만 원을 낙찰자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배당표를 올바르게 작성하였더라면 그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액 8천만 원과 원래 보증금액의 차액인 2천만 원만 물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기 4천만 원 먼저 경매 절차상에서 배당받았습니다. 그럼 낙찰자한테 2천만 원만 줘라 이거죠. 낙찰자한테 2천만 원 받았네요? 그럼 전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자기 회수했잖아요. 그죠? 나는 근데 대항력이 있어. 근데 내 보증금이 1억인데 나 6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내가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떻게 하니까? 이것도 대법원 판사님들 이렇게 또 교통정리 해드렸다고요.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건 있잖아. 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했잖아. 법원에서 배당표를 잘못 작성함으로 인해가지고 너 대신 너가 A입니다. 너 대신 다른 사람이 후순위 권리자들이 대신 배당받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당이 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A 네가 말이지. A 너는 배당받아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받든지 말든지 그건 네 일이고 어쨌든 낙찰자는 2천만 원만 주면 A 너는 이 주택을 명도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 배당표 똑소리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어. 그냥 신경 쓰지 말아버려요. 가뜩이나 복잡한 세상인데 뭐 한다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데 뭐 하려고 배당표 작성한다고 낑낑거리고 앉아있습니까? 봐가지고. 그죠? 순환배당에, 흡수배당에, 말이지. 동시배당에, 이시배당에, 말이지. 그런 시잘데없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배당 받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4천만 원 배당 받아갖고 낙찰자는 2천만 원 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나름대로 또 저항을 하지요. 그죠? 이런 걸로 인해서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소송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런데 또 이게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뭐 전부 다 뭐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소송이 진행돼가지고 소송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려다 치자겠지. 근데 1년이 지났네.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 버렸네. 세상에. 1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사이에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서울 시내 보니까 이제 5억대 아파트가 이제 10억대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말이야, 5억짜리가 10억이 돼버리네. 뭐, 완전히 눈티 나오는 거죠. 뭐,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일단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일단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 무익료를 완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자료가 또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또 저희 생생경매 교재에 보면 이제 당해세 일반 조세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위 변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와 대위 변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12월 3일 날 2021년 12월 3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